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법률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한 국토부가 욕을 먹어 싸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계속 그냥 반복 똑같네요. 뭐 어떻게 한 주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계획 세워야지 이제. 휴가 가겠어요? 여기서 어디? 국내 여행 가야지. 국내 여행은 원래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애들이 크니까 애들 학원 가야 되니까 뭐 이 시간을 못 빼겠네. 그렇구나. 네, 요새 뭐 애들 학원 일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요? 네. 일요일도? 요새 뭐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해외여행 못 가니까 요새 국내 골프장들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공은 좀 치세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랑 똑같군요. 네. 별로 골프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학원에 보면 골프 이런 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모임 이런 게 저는 완전 아싸라. 뭐 미쳤지. 뭐 저는 오락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왕을 공략할 수 있을까? 공략 좀 내야 되겠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사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아싸라서 또 아싸는 아싸끼리 놀잖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하고만 이제 교류하고 이해가 안 갈 거야. 뭐 취미니까.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되죠. 그럼 좋습니다. 자, 오늘 별별수다 시작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시장 분위기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6.17 대책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전세 대란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면적 대비 가격 상승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보유세에 관련된 고지서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하위 가격이 변동되면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년 실거주 의무자 피하자. 줄 서는 재건축 막차. 관련된 내용 가지고 계속 이야기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17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수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합산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길 예정이죠.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통과 뒤에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바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개포주공 67단지 최근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동의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로 상대적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주변 저층 아파트에 비해 사업 추진이 더디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만 조합 설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추진위 측은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하겠다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과천 주공 8구 단지 역시 거주 의무 신설이 사업의 촉매 역할을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5월 추진 승인을 받은 이 단지는요, 6.17 대책 이후에 정비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추진위는 오늘 10월 말까지 77%를 달성해서 11월 말에는 조합 설립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 맨션도 조합 설립을 위해서 최근 추진위 구성에 나섰고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는 재건축 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해서 이르면 오늘 9월에 조합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의 단지들은 사업 장기화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얘기는요. 재건축 추진 가능한 단지,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단지가 이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초구 신반포 3차, 경남, 송파구, 미성, 크로바 등이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굉장히 서두른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결국 재초안에 대한 위기는 또 대기하고 있는 거라 실질적 재건축 사업 진행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거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급작스럽게 막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열친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일단 지금 이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기존에 하려고 칼은 이렇게 빼는 중이었어. 근데 이걸 빨리 뺄까 말까. 다 뺄까 말까. 이거 하던 데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보면 과천 8, 9단지. 네. 그다음에 개포동 5, 6단지 통합 재건축하는 곳들이죠. 그다음 뭐 음마, 신반포 2차, 뭐 목동 신시가 6단지 등등 얘기하는데 깝깝하다. 깝깝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번에 6.17 대책 때 얘기 나온 게 실제 거주하지 2년 이상 거주하지 그렇죠. 않으면 분양 신청 앞으로 투기과열 지역 안에서 못하게 하겠다 이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 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올해 연말까지 일단 법률 개정을 하고 뭐 내년 정도부터 조합 설립하는 데들부터 적용할 거다. 이제 그 정도만 아웃라인만 나온 거예요. 실제 아직 법률 개정이 된 건 아니야. 그 대책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2년 거주를 채워야 분양 자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유지야. 근데 아들놈 하나 강남에 새 아파트 주려고 사놨어. 재건축 사놨어. 아들 사줬어. 갖고 있는데 거주는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부산 계속 있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이 붙어. 그렇죠.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럼 중간에 팔든가 뭐 다른 수를 써야 되는데 여의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고 싶지. 근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올해 안에 나면 그렇지. 이 제도를 피해갈 수 있잖아.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안 거지. 해도 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하기 싫어도 뭐 지금 뭐야 사업성도 안 나오고 또는 뭐 벌써 빨리 급하게 가려고 천천히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 야 일단 2년 거주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되게 머리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럼 일단 조합 설립은 해놓고 생각하자 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2006년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제 그때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할 곳들은 다 걸릴 거니 할 건 미리미리 해라. 이제 이런 어떤 그게 2006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대규모 재개발 2주, 재건축 2주로 영향을 끼쳤죠.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그 당시에 사업장들이, 재개발 사업장들이 너 조합장 안 돼. 내가 할 거야.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던 재개발 조합들이 그 당시에 같이 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이사해? 내가 이러면서 막 합쳐져가지고 수많은 이 대화합의 무대가 막 추진위원회가 7개가 있었어. 근데 그 7개가 합쳐져. 그리고 추진위마다 돈 썼던 거 있잖아. 네. 총회하면서 얘가 썼던 돈 얼마 다 이거 받아. 이거 한 통에 다 담았어. 한 통에 담아서 이거 다 인정해가지고 하나로 이 대통합의 시대가 그 당시에 열렸거든요. 이게 이제 재건축에서 열리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계속 하겠다. 보통 이제 추진이들이 내 우호 지분 몇 표. 그렇죠. 이거 딱 들고서 야 내가 이거 다 먹어서 50% 이상 먹어서 그거 하고 갈 거다 이제 보통 이거 갖고 싸우잖아.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거 들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가면 비대위 되잖아. 그렇죠. 저 새끼가 조합장한테 못했잖아요. 거봐 내가 있으면 잘했는데 이게 거의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거의 정치랑 비슷하거든요. 정치죠. 내가 대통령 했으면 저거 봐요. 저놈들 못하잖아요. 다음번엔 저희에게 대통령 주세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그런 알력이 있었는데 더 큰, 그러니까 그런 거지. 미국이랑 소련이랑 싸우다 외계인 친구가 같이 해서 지구망이 되는 것처럼 일단 일단 이 재건축 분양
2년 거주 요건 이걸 음. 피하기 위해서 다 합치자. 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들이? 갈 수 있는 데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사실 이 억울한 데가 생겨. 그렇죠. 어디가 억울한 데가 생기냐면 가고 싶은데 안 주는 데들. 예를 들자면 지금 목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목동은 선행 지구단위 계획. 선행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정비 계획, 어떻게 재개발,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줄 수 있다. 니들이 우리 아파트는 여기는 15층, 여기는 20층, 그 다음에 용적률은 250%, 동수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대충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정비계획, 이렇게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승인해주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서울시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야, 니네는 고기 하나만 놓고 할 게 아니라, 목동 전체를 놓고, 니네는 공원을 이만큼 내놔야 되고, 옆에는 도로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 돼. 니네 것만 정비계획 못 세워줘. 일단 전체 하는 거 보고 나중에 해줄게 기다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야? 성수지구. 성수 1, 2, 3, 4 지구도 그것 때문에 건축 심의를 벌써 3년 전에 넣었는데 아직 다음 단계 못 가고 거기도 멈춰서 있고 그 성수 4지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홀드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여의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뭐 시범 아파트도 맨날 올리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여의도 마스터 플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 가는 지역들. 그러니까 내년까지 물리적으로 이런 위에서 쳐줘야 될 것들을 안 쳐줘가지고 못 가서 2년 거주 요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단지들이 많아. 그 안에 소유자 구성들 중에 보면 거주 2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집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집 뺏기는 게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하지 말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는 조합원 지위라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고 나가야지. 그렇죠. 좋은 가격 받고 팔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 거주와 이전에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거 그런 자유 없어요. 이런 거 바뀌는 이유로 어거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피눈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법률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한 국토부가 욕을 먹어 싸다. 이거는 법률 개정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돼. 거주 요건이 붙어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잖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파도도 잘 타고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이냐, 도망칠 수 있을 것이냐를 찾아야지. 억울하면 팔고 도망가거나. 아니 이렇게 하면 재건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브레이크죠. 뭐 조합 설립 인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시 인가 받아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정권이 유한하냐 재산권이 유한하냐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싸워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는. 싸우고 자고자 이것도 없지. 이게 누가 통과를 해. 나 현금청산 대상자거든. 근데 동의를 해달래. 현금청산에 동의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되겠다. 우리는 일몰제를 선택했습니다. 일몰에 따른 해제 갑시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다음 걸로 안 가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일몰 가고 이제 될 수도 있겠지. 뭔 또 일몰이야 또. 재건축 하려고 샀는데 일몰 되면 어떡해.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유권은 무한하고 이것도 갑자기 어떤 규제가 생긴 거잖아. 이거는 항상 반복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하다 왔는데 오다가 저희 별별수다 오면서 아까 왔는데 재건축 사업은 원래 예를 들어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10채 갖고 있잖아요. 10개 다 분양 자격을 줬어요. 옛날에는. 10채면 10채 줬어. 그럼. 옛날에는 더 옛날에는 방 하나도 줬어. 근데 이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강화가 됐어요. 어떻게? 세대당 하나로. 그럼 하나밖에 안 줘. 근데 이게 재건축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야 재건축 이제 앞으로는 택지 중심의 이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축소하고 앞으로는 정비사업 중심,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중심, 특히 재건축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럼 유인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준 게 뭐냐면 3채까지는 줄게. 1인당 3채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줄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개발은 여전히 한계야. 재개발은 세대당 여전히 한계인데 재건축은 완전 민간 사업이니까 하나씩 줄게. 3개까지 주게끔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안 사람들 대박인 사람 있어요. 진짜 대박. 개포동의 재건축을 왕창 산 거야. 그러면 한 사람당 3개씩 되잖아. 그러면 3개가 될 수 있는데 왕창 사면 어떻게 돼? 권리가액에 뭉쳐서 하나. 뭉쳐서 하나잖아. 펜트가 3개야. 그렇게 공격적으로 역발상 투자하신 선수도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런 것처럼 아무튼 3차까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시 한 채로 2017년 파리 대책 나올 때 야, 3채 안 돼.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걸리면 하나밖에 안 되게끔 다시 바뀌었거든요. 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안 하면 촉진하기 위해서 왜냐면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가. 완화해줘. 그러다가 다시 가열되면 그 주어졌던 게 다시 박탈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지금 재건축 안 하고 이러고 계속 있으면 언젠간 정권이 또 바뀌고 지금 정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 김대중 대통령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수권 정당이 그쪽이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부동산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왜냐면 IMF로부터 극복을 하기 위해서 풀으니까 이게 정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과열되면 강화, 이제 이 수요를 덜어내고 이런 어떤 정책을 쓰고 시장이 죽으면 풀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좀 규제가 풀리면 하자. 뭐 그때 가서 낡은 우리 아파트는 계속 낡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자고 하겠지. 그러면 돌아 앉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진 안 되는 거고. 집 리모델링 하겠지. 그냥 우리가 설마. 집수리 하자. 네.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의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지금 강남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진짜 난 아니 진짜 재건축 하고 싶은데 서울시 니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빨리 안 넘기고 지금 몇 년째인데 안 해주고 니들 때문에 우리 못한 거 아니야. 음마도 봐요. 음마도 봐. 지금 정비계획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이거 조합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페인트 칠도 안 하잖아요. 나는 진짜 이거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아. 자, 재건축 규제가 새로 생기게 되면서 실거주 요건 2년 때문에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이렇게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도 생겨나는 반면 아예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단지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목소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뭐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발표가 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최소한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뛰는 규제에 나는 집값 지금이라도 사자. 어우,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규제 없는 지역 찾는 풍선 효과를 넘어 서울, 분당, 세종에 투자 몰리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지역 다 규제 지역인데 차라리 확실한 곳을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 분당, 세종 쪽에 투자자들이 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그리고 서민들은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또 한편으로는요, 추가 대책 어차피 불가피하다.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치동 누르니까 도곡동으로 간다. 재건축 누르니까 재개발로 간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26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5제곱미터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1억 원으로
3주 전 최고가인 27억 9천만 원보다 3억 1천만 원 뛴 가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는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이 토지 허가제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인 도곡동, 압구정동 아파트의 호가가 최대 3억까지 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일인한 반사효과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건축 아파트가 최소 2년 살아야 되지만 안전진단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어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반증으로 용산과 한남동 3구역의 매물이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지 면적 23제곱미터 기준의 시세가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2억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과 세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얘기 나오시는 건 어차피 다 규제 지역이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 대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같은 조건이라면 확실한 세종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세종시 아파트는 6.17 대책 이후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7일 5억 원에 팔렸는데요. 직전 최고가보다 약 4,500만 원 뛴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분당과 서울로도 수요가 빠르게 몰리면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4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23일 신고가 6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보다 7,700만 원이나 높은 매매 가격이고요. 마포구 망원동 성원 1차 아파트도 지난 24일 7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전 매매가보다 1억 8,500만 원 비싸게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 6.17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어때? 문의 많아. 문이 많아? 네. 실수요자들의 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도 굉장히 빨리 많이 움직임들이 급해졌어요, 행보가. 이제 네. 직접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오니까 그거 있기 전에라도 또 막차 타야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방배동까지도 이어지는 거네. 그렇죠. 뭐 방배동이라는 게 메인 단지는 아니잖아요. 반포 쪽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이렇게 규제 발표되면 원래 좀 잠깐 주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제 발표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규제가 잘못된 건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모르죠. 예. 오르는구나. 오르고 있어요, 좀 지금. 약간 충격이 있나 싶었는데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들리는 게 일단 재개발이 난리가 나고 맞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중개업소 사장님과의 얘기를 보면 예전에는 비싸도 매물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는 사라고 못하겠다. 있었는데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 이거 비싸지만 이거라도 좀 보실래요가 할 만한 게 안 잡힌대. 한남뉴타운, 그러니까 재건축 거주 요건 붙으면서 재건축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재건축은 저거 투자 목적으로 사나 봐야 나 거주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송파에 재건축을 사느니 뭐 차라리 그럼 한남뉴타운 가서 안 사도 되는 재개발 이런 식의 이게 넘어온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씨가 말랐다. 매물들이. 지금 기사에서 보니까 있네. 호가가 얼마가 올랐는데 그래도 없다는 거. 이게 진짜 그렇게 영향이 있구나. 매물이 출발이 안 돼요, 지금. 난 이게 참 그것도 놀라운데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짜. 나만 없어. 돈은 나만 없지. 너는 나만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진짜 놀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초기 단계 재개발도 장난 아니야. 야, 아무것도 없는데 깃발 꽂으면 여기 재개발 깃발 하면 그냥 서울시는 해줄 생각 없지만 또는 뭐 여기가 뭐가 있어라고 하지만 여기 재개발 우리가 추진하면 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도 우르르 가서 네오비 아무튼 아는 분께서도 네.
네오비는 아니다. 중개업소 사장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음. 그런 이 동네 뭐 재개발한다고 유명한 전문가 유튜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손님 거기 사줘야 되는데 어떠냐. 거기 가요? 진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뭐 빌라 줬더니 팔라 그렇게 또 그렇게 양념 쳐가지고 파시나 보네요. 이제 그런 흐름들도 사람들이 막 뭔가 쫓아가야 되고 될 것 같으니까 특히 공공재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 막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기사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유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 뭐 3억 이상 아파트 살 경우에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연장 안 된다 또는 뭐 앞으로 못 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동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9억 초과해서 6일째 3억 막혔잖아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건 괜찮다. 그래서 그 틈새가 넘어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초기 단계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 신축 빌라들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싸게 받아 먹어주는 대출 끌어 이런 흐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딱 이제 박스 쳐가지고 묶였잖아요. 그 넘어가 있는 대치동은 묶였는데 도곡동은 안 묶였거든. 그러니까 렉스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역삼동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옆으로도 신천동도 지금 난리 났다고. 예, 그렇게 네. 지금 또 가고 있고 네. 그 영향이 확실히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책에 나왔으면 뭔가 좀 시장이 쇼크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난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책을 통해서 심리가 잡힐 거다. 내가 사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 정책이 나왔으면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건 약했나 그럼? 가서 상투를 지는 거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어쩌겠어. 안 샀겠지. 안 알아봤겠지.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벌써 21번째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대책 나와봐야 뭐 그래도 뭐 큰 영향이 있겠어? 라는 생각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17 대책이 타겟팅 대책이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거는 네.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죠. 왜냐하면 허가구역 묶이기 전에 진입해야 돼라고 하는 수요가 신고가들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그 거래 가격들이 불을 지핀 부분이 이제 여진으로 좀 작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6.17 대책에서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법인에 대한 규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있었죠.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재건축 대상을 지금 막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이 규제에서 타겟팅되지 않은 부분들로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자, 이제 지금 불똥 튀고 있는 지역 타겟팅의 추가 대책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작동하면 사실 이제 또 그 시장은 약간 좀 잠잠해지거나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기사를 제가 좀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사람들이 뭔가 대책이 발표되니까 풍선 효과, 즉 이 지역에 발표되면 옆으로, 이 지역에 발표되면 옆으로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효과였는데 이번 6.17 대책이 갖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어차피 다규제 지역이니까 다시 백도, 다시 서울, 분당 뭐 이런 식의 핵심 지역으로 다시 핵심 지역으로 다시 왜 수도권에 가서 짤짤이 하냐. 그러니까. 서울 가서 먹자.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투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거의 실수요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그거는 이제 수도권 가던 사람들은 짤짤이로 간 거고. 네네. 그 짤짤이 뭉쳐가지고 서울에 하나로 똘똘한 채로 모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백도. 심지어는 15억 초과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주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뭐 망설임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문의들 오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팔 생각 있냐라고 의뢰하셨던 분들 지금 다 매물 회수하는 분위기고. 매도자분들은 일단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합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뭐 그런 얘기했죠.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2주 됐잖아. 그러니까 2주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별별수다 내용 가지고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셌던 대책이 아니었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6.17 대책은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불신도 한편으로는 자리 잡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사의 핵심 꼭지는 뭐냐면 다시 턴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규제하에서는 차라리 서울이다. 크라운 4개짜리. 지금 토지거래하고 그때 난리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크라운 4개가 될지요. 네네. 기존에 지정된데 옆에. 와 진짜 남담하다. 무섭습니다 진짜. 네. 네. 자, 세 번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6.17 대책에도 상승세 유지한 서울, 경기, 인천 집값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가격 동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올라가냐? 강동, 노원, 도봉, 그래서 노도강이죠. 그다음에 노도강 금관구네 그러면 뭐 딱.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도시 가운데서는 일산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규제가 이번에 규제 가능성이 커지니까 김포나 인천 지역은요. 상승폭이 0.36%였다가 0.14%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교통과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 오히려 확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세종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세종시 아까 얘기했죠,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잠실 트리지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전고가 찍고 19억 원이었는데 22억에 거래가 됐다.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 87제곱미터도 신고가 찍고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도 6억 9천만 원에 3천만 원 올랐다. 경기 김포 걸포동 한강 메트로다이 분양권도 6월에만 5천만 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가격 동향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꺾인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형태. 다시 얘기하면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이 0.09% 올랐다. 경기, 인천과 신도시 모두 0.05% 오르면서 지난주와 비슷한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은 임대 물건이 줄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가격이 대책으로 인해서 급매물을 내놓고 가격이 조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꼽는 게 초저금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 은행에 돈 넣어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예금, 적금 다 깨고 주식, 부동산으로 가자! 이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스터디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이것도 해석이고 저것도 해석. 그렇죠. 각자 뭐 네. 자기가 돈이 보는 흔한 관점이니까. 시대다. 그 얘기는 많이 있죠. 금리 인하 했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를 하고 은행에 돈을 묻어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 예금하고 적금하고 해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유동자금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다. 경기는 어차피 뭐 그렇게 단기간에 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명분을 잘 만들어서 쓴 기사.
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아무튼,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야, 아무튼 전세 가격 무섭습니다. 네 번째 전세 가격으로 가야 돼. 전세 가격. 네. 그렇죠. 예. 그럼 네 번째로 바로 갈까요? 네. 네. 자, 부동산 서민고통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3억 미만 아파트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지탱하던 관악구 구축도 매물이 나오는 순간 사라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전세 매물이 지난달 1일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17 대책 직후인 18일에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1억 3천만 원 선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전세 매물 호가가 1억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 또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라서 전세 수급 지수도 지금 173.1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평균이 158.1이었는데요. 173.1로 크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는 얘기,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강남 실거주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자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 전세가 1억 원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 기사에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 나와요. 전세금 올려서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어차피 초저금리인데 누가 전세로 세를 놓겠어요?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집주인들은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매물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신 월세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또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서울에서 아파트가 총 23,217가구가 분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분양이 아니라 입주지. 뭐가요? 내년에 입주가 23,000이겠지. 여기 기사를 잘못 썼어. 기사에 분양이라 돼 있었어. 네. 자, 이는 올해 입주 물량 4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딸릴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2022년에는 13,000여 가구가 또 더 줄어든대요. 신규 공급마저 뚝 끊기게 되면 2022년 입주도 13,0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건 22년은 아직 지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입주 물량이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4가지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전세 물량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 14만 가구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 공급해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 뿐인데 다만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당장 공급하는 것까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2주택자로 해당 요건을 바꾸는 정책도 전세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확실하게 파악된 징조들. 그 다음에 국민은행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100 이상을 초과를 해서 173.1이나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수급 조건이죠. 재건축 실거주 2년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강남 집값, 강남의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규 전세 물량 공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들. 임대차 보호법도 오히려 전세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전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없다라는 총 5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저금리 기조,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매물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희귀해지고 전세가가 오르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광풍이 시작될 수 있지 않냐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이런 상태로 가면 해외처럼 전세제도 없어지고 월세제도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2주택자로 해서 해당 요건을 강화해서 전세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전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 그래요? 너무 근데 이게 저는 정책이 뽑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세 가격을 불안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정책의 목표는 아니지.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전세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정책은 그거잖아요. 자가 점유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가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실수요자들이 집 사라는 얘기야. 다주택자는 집 팔고 실수요자는 집 사라는 거야. 다주택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세 주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 집 팔면서 임대주택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실수요자가 하나씩 사면서 임대할 물건들은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핵심 지역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은 있는 상황에서 임대 물건들이 사라지니까 임대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고, 멸실로 사라지는 물량들이 있고, 그렇죠. 물론 그 멸실은 일정 시점 이후에 신규 공급으로 해서 돌아오니까 그 때가 되면 가격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 중간에는 이제 불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까 지금 좀 전에 2주택, 그러니까 그 2년간 거주 또는 이제 실제 거주해야만 토지거래 허가받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실제 들어가 살지는 않고요. 주소 전입만 해놓고 왔다 갔다만 하면서 이런 거 안 될 거야. 어차피 전세금도 얼마 안 돼. 이 얘기들 바로 나오거든요. 요새는 세무사에서 다, 또는 이제 요새는 하도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기지국 보자 그런다. 핸드폰 그 집 살았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살았으면 관리비 내는 영수증 갖고 와라. 거기 카드값 주소지 돼, 카드값 거기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다가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기지국 거기 거기 살았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기서 전화 통화한 거 나올 거 아니냐 갖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않겠냐 하지만 그러면 뭐 일주일에 3일 가서 살고 이틀 가서 살고 실제 가서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실주 입증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집인데 이 두 집 살림 하는 거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나 그냥 일주일에 이틀 살고, 아니 법에서 2년 실거주를 이 집에만 살라고 한 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자금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가서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이 없어지는 거야. 빵꾸가 그만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결국 그냥 그 물량들 빵꾸 나는 것만큼 거기에 살던 임차인들은 그 주변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가격 그 지역은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고 내 집 마련 지금 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청약을 기다리면서 그냥 전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희망 부분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전세 가격 불안으로 계속,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지만 결과는 전세 가격 불안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내년, 내후년, 전 내년 입주 물량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뚝딱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22,000, 뭐 서울시에서 38,000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되게 원룸 주택 이런 것들, 아파트로 이름만 들어가 있는 소형 원룸 아파트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38,000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택지 공급해서 짓는 아파트 서울 안에는 22,000 정도가 단 것 같은데 이거 내년 안에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픽스고요. 사실 전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2022년에 13,000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진짜 쇼크예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 불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이건 조금 체크해봐야 되고 20년, 21년, 22년이면 3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착공 들어가는 애들이 물량이 더해지면 1만 3천에서 늘어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아파트 한 3년은 지으니까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 올해 절반 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입주 물량도 되게 큰 변수입니다. 이게 얼마로 총 이제 짓게 될지도 한번 좀 봐야 되고요.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5가지의 내용 중에서 저는 되게 꼭 이 부분은 짚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정부가 임대주택 전세 공급 물량 확대한다 그랬는데 당장 바로 비판이 뭐냐면 어디 가다가 뚝딱 가서 지을 건데 실제 못 짓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택지가 뚝딱 안 나오니까 공공주택지구 서울 아닌 서울 주변에 있는 3기 신도시며 아니면 그런 쪽일 거 아니냐. 서울 주거 수요랑 좀 분산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 이미 다 하고 있는 얘기야. 저는 정부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숫자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답답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보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줘준다고 하니까 나는 안심해도 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집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적어도 방 2개, 방 3개짜리 20평형대, 30평형대 집이 필요해. 그 정도 그렇지. 돼야 살 수 있어. 그런 집을 지금 전세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전세가 지금 4억 하던 게 6억이 됐어. 5억이 됐어. 난 이게 비싸. 근데 지금 정부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14만의 주택은 그런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 그렇죠. 숫자로 나타나는 주택은 주로 뭐냐면 뭐 10몇 평짜리 행복주택. 맞아.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이거 기다려서 봤는데 보니까 뭐 여기 지하철도 한 5년 뒤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네. 15평도 안 되더라고.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임대 가격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집이 가는 게 아니라 되게 말 그대로 서울시가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건드린 4개의 계층이 있어요. 청년, 신혼부부,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또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계층들을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밑에서 보호해줘야 될 그런 1인 가구, 소형 가구 이런 것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 거고 이걸로 완화가 되고 보호가 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막 전세 가격이 1억 뛰었네, 2억이 뛰었네, 3억이 뛰었네. 그래서 미치겠네. 월세를 갑자기 50만 안 주던 월세를 50백을 달라고 하네. 환장하겠네라고 생각하는 지금 임대 가격 불안이 나타나서 죽겠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14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배려계층들을 위한 주택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믿고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셔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전세 가격 불안에 관련돼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대한 어떻게 관심 있는 재건축들은 지금 강남 지역에 많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뭐라 그러지? 재건축 아파트는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면 할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수기가 막 금방 녹물이 새서 정수기를 계속 갈아야 되죠. 정수기 자꾸 바꾸면서 살면 되잖아. 집은 수리하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가서 보면 올수리 다 된 집 보면 집은 골조가 있기 때문에 번듯번듯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고쳐갖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가겠냐고요. 나와야지. 그 인근의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인근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게 번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건 또 전세 가격 풍선 효과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는. 이미 현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게 되게 공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전세를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냐 참 딱히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참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에서 지금 이제 더 붙는 게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공포가 있냐면 집을 팔 계획은 없는데 세를 계속 놀 계획을 있는데 다주택자들한테 자꾸 공포를 주는 게 뭐냐면 보유세 많이 늘릴 거야. 보유세를 미친 듯이 많이 늘릴 거니까 한번 니 뒤져봐라. 이제 이런 식의 시그널을 자꾸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유세가 늘어나는 게 무서우니까 나는 못 팔겠네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야겠네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전월세 올리는 것도 꽉 묶어 놓으면서 이 보유세 증가로 조지겠구나 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못 올릴 테니까 이번에 올릴 수 있을 만큼은 일단 최대한 올려서 내가 앞으로 대비할 자금으로 만들어 놔야겠다. 예를 들어서 봐요. 전세를 한 1억 올려. 전세 1억을 올려. 그럼 내가 만약에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 1년에 보유세가 1,000만 원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1억 늘리면 그 1억을 은행에 넣으면 10년은 버틸 돈이 되잖아. 보유세 낼 돈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돈을 꽁쳐 않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요번에 올리겠다. 최대한 올려서 일단 받아놓고 그 돈을 들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 거지. 근데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가서 물건은 전세 물건들은 제한적인데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1억 2억을 받아서라도 일단 그 비싼 올라간 전세를 받아 먹어주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규제 하에서 대응을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거고 임대인들은 임대인 나름대로 도생을 하고 있는 거고 임차인은 이참에 그냥 차라리 그냥 살까 아니야 전세 일단 2억 올려주고 다시 기다려가지고 정부가 택지를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은 그래도 있잖아. 그럼 나중에 또 분양을 좀 더 정부가 공급한다 사전 청약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까. 그 상황에서의 각자 도생을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임대차 3법 만들어지게 되면 입법이 되게 되면 전세 가격 올라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독일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이거.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결과론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극도에 달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뭔가 풀어줄 대책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에 대한 것을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아무튼 거기에서도 그게 첫머리에 있었어요. 빨리 추진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참 고민인데 지금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안 그래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집을 옮겨가자니 자금도 모자르고 또 대출도 또 안 나오잖아요. 네, 다 막아놨고 굉장히 참 답답할 그래서 것 결론이 같아요. 그거잖아요. 월세 시대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임대인들은 월세로. 그러니까 전세처럼 대출로 한꺼번에 뽑아내는 게 아니니까 월세를 많이 달라. 살려면. 그러니까 이 전세가 반전세로, 반전세가 월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세 과도한 증가가 결국은 세입자한테 다 바로 일단 전가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어. 답답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끝! 5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면적 대비 가격 상승률이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요,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면적들이 있죠.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해서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해서 102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초과해서 135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초과라는 이제 옛날에는 평형대로 얘기했으니까 좀 쉬운데 자 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봤더니 어떤 식의 문제들이 생겼냐. 서울 아파트는요 중소형 즉 전용 면적 60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가 0.2%나 상승했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이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는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가 0.17% 올랐고요. 그 다음이 중형 아파트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가 0.12% 상승했고요. 초소형 아파트, 즉 4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하고요. 중대형 아파트는 102제곱미터 초과에 135제곱미터 이하는 각각 0.09%에서 0.06% 올랐다라고 합니다. 다만 대형 아파트는요, 135제곱미터 초과의 아파트는요, 6월 들어서 오히려 0.05%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 서울 아파트의 가장 많이 오른 면적은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였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아파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는요, 중형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형 아파트는 6월에만 1.09% 상승했고요. 중대형 아파트는 0.79%, 중소형 아파트는 0.71%, 대형 아파트가 0.5%, 소형 아파트 0.36%, 초소형 아파트는 0.33% 올랐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는 중형 아파트, 즉 85제곱미터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면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방 살면 좀 넓게 살고 싶은가? 이게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서울은 사실 이제 대형 가족, 이 대가족 옛날처럼 이렇게 대형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턴어라운드 됐어. 우리 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형이 시장을 캐리하던 시절이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명절날 가족들 오면 잘빵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 요새는 들어볼 수가 없네. 그렇지. 그러니까 야, 신혼부부들이 돈이 있으면 어디 있겠냐. 소형평형은 안 올라.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집이, 돈 있는 사람이 좁은 집 살겠냐? 넓은 집 살지. 대형이 오르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20평대 평당 1,000만 원이면 40평대 평당 1,400씩 하고 그랬어요. 맞았어. 근데 이게 2010년을 기준으로 꺾입니다. 소형평형이 평당 분양가가 더 높아지고 대형평형 평당 분양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대형을 아예 안 지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대형 40평형대, 그러니까 38평형부터가 아예 없는 34평형이 제일 큰 단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34평, 국민주택 규모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주택을 좀 좁게 살아도 된다는 흐름으로 간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랬었어요. 지금도 저도 32평 살지만 원래 40평대 갈라 그랬는데 그냥 앞으로 만족하고 살아야겠다. 뭐 거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서울 도심 쪽은 조금 계속 있는 것 같고 한동안 작년 재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20평대가 가장 많이 오르고 30평대가 그 다음 오르고 대형 평수가 안 오르다가 지난 2, 3년간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30평대가 가장 중심에 섰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살만해지고 액면 가격 상승 이거 보니까 20평대는 조금 조금 것 같고 기왕 살 거면 30평대 들어가서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살 수 있으면서 요 정도까지 한계가 30평대가 가장 이제 주도에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30평대 후반 평수도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어떤 얘기가 왔냐면 이제 2000년대 중후반까지 캐리했었던 이 대형 평수가 너무 안 올랐거든. 그러니까 야 30평대가 이 가격인데 강남에서 평당 1억짜리가 나오는데 대형이 이게 뭐냐. 야 50평대 가격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가격만도 못한 게 맞냐 그러면서 대형이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하면 한때는 또 대형이 막 가격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서울 핵심 지역에 주된 지금 이번에도 평당 1억을 가장 대치해서 먼저 찍은 거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20평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당가로 볼 때는 그렇게 찍었는데 소형 평수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거의 트렌드가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게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큰 데가 어쨌든 거래 금액은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너무 비싸니까 못 가는.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 계속 높인다고 하는데 괜히 그렇게 넓은 집 살 필요도 없는데 높은 보유세 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이 요새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 가족의 구성원의 숫자들이 과거처럼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넓은 집 살 필요 있어? 이제 그런 어떤 목소리도 저도 집을 별로 원래 이제 제가 재개발 구역 안에 40평대를 받을 주택을 사서 40평대 배정 신청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40평대 배정이 됐는데 애들 방 하나, 안방 그리고 내 방 하나를 갖고 싶어요. 40평. 그러니까 방 4개를 전 되게 희망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아마 가서 못 살지 않을까. 뭐 지금 거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좀 좁게 살면서 원래 가는 게 목표였잖아.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냥 욕심을 좀 줄이고 거기는 임대 좀 비싸게 받아서 그 임대 수익을 차라리 제고하는 게 나는 조금 좁은데 살면서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내 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내가 일하면서 놀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따로 갖는 게 차라리 집에서는 안 돼. 아무튼 결국 축소지향형? 앞으로 보유세든 뭐든 그 다음에 시장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큰 물건들 이런 것들은 요번에 큰 물건 무조건 커야 돼 막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다가 확 큰 물건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버려지는 이런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중간인가 이제 이런 어떤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저도 딱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야, 이 정도 그냥 적당히 살만하고 조금 좁게 살지. 그리고 또 이제 애들 출가하면 저랑 집사람이랑 둘이 살면서 방 3개짜리 집이면 충분하거든요. 노후를 또 생각하면 그것 충분하지.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들어가서 또 굳이 뭐 집에서 안 재우고 게스트하우스 예약해주고 거기 가서 자격금하고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긴 또 요새는 집에 가서 안 자지. 저도 신혼 때 오면 저희 집에서 자고 명절 전에 막 같이 서울에 있을 때는 전날 뭐 하고 집은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와가지고 차례 지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 흐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집이 이렇게 어떤 정이다. 아주 큰 집이 재테크나 무슨 측면에서 선호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앞으로의 사회 구조, 가족 구성원 숫자 이런 부분들도 더 이 핵가족화, 이 가족 숫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상승률이 이렇게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주거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중대형 평형의 또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은 거래되기 어렵다. 가격은 둘째치고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더불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나같이 큰 집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받아주는 사람이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거야.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별별 수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몇 가지는 상의하다가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너무 우울한 얘기들이라서 네,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막 열심히 떠들었더니 진짜 말 많이 한 것 같아. 오늘도. 그래?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그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되게 불안한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막 기분 좋아지는 사람보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불행해지고 억울해지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저는 조금 그냥 유쾌하지는 않아요. 왜 유쾌하지 않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사실 나는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거든.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사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의 약발 좀 먹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지금 과하게 규제되어 있던 부분도 더 심하게는 안 하고 조금 이제 그 템포를 약간 좀 늦출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규제도 빡빡한데 그러면 좀 숨통도 좀 트여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안정화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돌아가는 거는 그런 의지와는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뭐 올랐네 어쩌네 더 오를 거네 얘기 나오니까 이제 결국 정부는 또 야 다주택자 이거 계속 지금 이제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예상하는 것도 힘들고 나오면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 이 항상 이 부동산 투자는 항상 예측과 대응의 어떤 그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파도를 잘 타느냐. 근데 이 어떤 파도가 올지를 모르겠으니까 불안한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요새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문의를 많이들 하시고 고민들이 깊어요. 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려 했더니 그 가족들 통장 다 갖고 오래요. 네. 지금 뭐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허가를 해준다고?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야 이거 진짜 중개하시는 분들도 힘들겠다. 이거 뭐 하나 거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전세는 또 다들 소유자들이 입주하고 다 들어오니까 이거 뭐 거래할 게 또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이 올까요? 싶지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어. 네. 아마 자꾸 들으시면 저 새끼들 계속 실없는 소리 한다. 아 그럴까? 수다잖아.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유익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엔 또 다른 소식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